예,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음, 우리말의 역사, 국문학 역사죠. 국문학 역사와 관련돼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 흐름. 일단은, 이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문제를 다 통합하는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통합하는 문제고, 제일 처음에가 이제 이 구비문학이죠. 구비문학. 이 구비문학이란 것은 뭡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그 문학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그, 이 비는 비석인데 비석에 새겨진 것처럼 오래 간다. 그래서 이제 이 구비문학은 구전문학과 같은 말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사시대죠. 부터 이제 계속해서 전승이 된 거죠.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우시겠지만 판소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등등등 뭐 민속극이라든가 뭐 이 구비문학이 정말 많죠. 그다음에 또 무당의 노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또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구비문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구비문학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구비문학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에서는 뭡니까? 이 구비문학은 문학의 기원이다. 이게 맞죠? 언어 문자. 근데 여기서 언어 문자에다 또 뭘 쓰냐고 물어보셨는데 또 쓸 필요가 없이 이 구비문학에 대해서 그냥 쭉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비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거니까 문자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변화 관계에서 문학의 기원, 원시 종합예술이죠. 원시 종합예술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천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제천의식. 한들 제사 지내는 제천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걸 좀 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고구려, 그다음에 뭐 고구려도 있죠. 그다음에 부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부여 같은 데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종의 제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천의식을 할 때는 이제 시와 노래와 춤이 함께 이제 병행이 되는 거죠. 이게 원시 종합예술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서도 이제 이 구기문학의 시대에서는 이런 걸 어떤 기록으로 남기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학의 기원은 원시 종합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살을 붙여서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좀 쓰셔야 됩니다. 이 내용의 의미들을 어, 공부하신 것들 토대로 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 구분으로 하면 이제 원시 고대 시대 원시와 고대라는 거죠. 이 시대 구분으로 여러분 이제 이 국문학 역사 책을 이렇게 보시면 제일 처음에 앞에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있는데 목차를 보면 원시문학과 고대문학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원시문학, 그다음에 고대문학 이런 게 있죠. 목차 제일 앞에. 그래서 이 원시문학은 당연히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 구석기와 신석기 자체가 뭡니까? 이게 선사시대죠. 선사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역사 이전의 시대. 역사보다 앞에 있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시문학이고. 그 다음에 이 고대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여, 고구려, 또 사만,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 고대문학이죠.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이제 쓰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부여와 고구려와 사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쓰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좀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신앙 창세 서사시, 건국 서사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창세라는 것은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든다. 그렇죠? 그다음에 건국은 말 그대로 나라를 만드는 거죠. 이거 같은 말이 뭐예요? 창업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창업하면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창업이란 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와 관련된 서사시가 있다는 거죠. 원래 이 서사라는 말 자체가 서사,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사시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국 서사시가 있죠. 건국은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그런 서사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나라들마다 이런 건국 서사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그 북쪽과 남쪽이 있죠. 이 북쪽에서는 이제 남쪽은 난생 신화, 특히 이제 왕의 탄생 같은 거 보면 난생 신화라는 것이 있고, 이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난생 신화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남쪽이고, 요 북쪽에서는 뭡니까? 아버지 존재를 알죠. 아버지 존재,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부여의 헤모스와 유아 부인이 있죠. 헤모스와 유아 부인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결국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이제 주몽이죠. 자, 그러니까 이 해모수는 신이고 유아부인은 인간이죠. 그래서 신과 인간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주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일종의 건국 신화와 관련이 있죠. 나라를 세우면 항상 신화는 나라를 세우면 항상 그것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설과 민담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전술과 민담은 신화를 뒤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전설과 민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문학 담당층을 좀 보면 문학 담당층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하죠. 자, 문학 담당층을 보면 이 구비문학 시대에서는 이 족장, 무당, 샤먼이라고 하죠. 이 샤먼이 이제 무당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재정일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조선을 이야기를 들으면 재정일치가 뭐냐면 쟤는 제사장이죠. 저건 정치를 하는 거죠. 제사장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 이꼴 무당이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왕이 이제 그 산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게 무당이죠. 이게 이제 무당 샤먼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의 범위가 점점점 이제 낮아진 거죠. 예전은 왕이었는데 이 왕의 무당의 범위가 점점점 낮아져서 요즘은 이제 좀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이 족장이라고 하는 거, 족장, 문학 담당층. 이 족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구비문학의 시대에 보면 뭐 부지가라든가 부지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인물이 족장이죠. 뭐 땅을 다지면서 그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이런 거 있죠.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구지가라는 거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제 그걸 이야기한 사람이 족장이죠, 족장. 족장. 그 어떤 부족을 대표하는 장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이제 일종의 문학 담당층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무당은 여기서 왕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 지배자 겸 종교 사지자. 이게 바로 재정 일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 정치 지배자, 이 정의 정치 지배자죠. 지배자고 여기 이제 제가 뭐예요? 이게 이제 종교 사제자를 가리키는 거죠. 종교 사제자, 종교 사제자. 자, 이걸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비문학에서는 문학의 기원, 원시 종합예술, 그다음 시대 구분은 원시와 고대, 그다음에 갈래책에는 신앙 창세 서사시와 건국 서사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 담당층은 족장, 무당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 지배자 겸 종교 사제자. 그러니까 그 재정 일치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재정 일치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문학이 나오는데 그 밑에
자, 이 한문학에서는 당연히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인 한문의 사용이죠. 한문학이니까. 이 한문학이 이제 중세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중세. 중세는 그 뭡니까? 책의 그 목차 부분 앞에 보세요. 목차 부분 5번에 중세 전기문학 나왔죠. 이 중세가 바로 삼국시대. 그다음에 남북국 시대죠. 이 남북국 시대는 이제 위에 발해가 있고 이제 이게 이제 북이죠. 아래 남쪽에 뭐가 있겠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신라. 물론 이제 가야라는 나라도 있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국시대예요. 사국시대인데 보통 이제 삼국시대라고 이야기. 왜 그러냐면 가야가 나중에 신라의 그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삼국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시기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남북국 시대, 그다음 삼국 시대 요 시기가 이제 주로 이 한자를 상당히 많이 썼죠. 특히 한문학을 많이 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중세 전기문학 일기고 뒤로 넘겨보시면 목차 두 번째 장에 보면 중세 전기문학 제2기. 그러니까 이 고려 전기도 중세 들어가요. 고려 전기도 중세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세 후기 문학에 보면 고려 후기도 들어가요. 그리고 중세 후기 문학 2기가 또 조선 전기거든요. 조선 전기. 조선 전기고, 그 다음에,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가 이제 조선 후기인데, 그러니까 거의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가 전부 다, 이런 그 한문의 본격적인 사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시기가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 이전이라고 그 필기를 좀 해주세요. 조선 후기,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 이전까지의 시대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중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대가요와 구비시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서정과 교술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정을 노래하는 거. 자, 이 감정을 노래하는 걸 서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교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죠.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술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 시대에는, 이 교술 장르로 이제 우리가 뭐 시조라든가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서정 장르이기도 하지만 교술 장르이기도 하죠. 시조나 가사를 통해서 어떤 특히 이제 뭐 정철의 훈민가 같은 거 대표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정철의 작품이 되는 것이고요. 가사에서도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그 뭡니까 중세 시기인데 전기와 후기로 나오는데 이걸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기와 후기는 뭐냐면 중세 전기. 자, 이제 육두품이 나왔죠. 육두품. 육두품은 결국 뭡니까? 이거 신라 시대죠. 신라 시대. 거기다 신라 시대라고 쓰세요. 그리고 이제 문벌 귀족이죠. 이때는 신라 시대고 문벌 귀족은 고려 시대를 가리켜요. 고려라고 써놓으세요. 고려. 고려 시대가 문벌 귀족이었죠. 이게 중세로 말하면 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세 후기로 가면 자, 이 후기는 신흥사대부라고 나왔죠. 자, 바로 이 신흥사대부는 신진사대부예요. 같은 말이. 그래서 그 고려에 있는 그런 양반들 중에서 결국 이제 조선으로 가서 조선을 이제 만든 그런 사람들이 신흥사대부와 신진사대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엔 다시 훈구파와 살인파로 또 나눠지죠. 하나의 이 훈구파와 살인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선의 시기에 또 나누어지는 그런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을 시대에서 이 훈구파와 살인파로 나눠지는데 보통 이제 살인파는 어떤 자연을 주로 이제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인문학이죠. 자연에서의 어떤 삶들 이런 걸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훈구파 같은 경우는 뭡니까? 훈구파. 이 훈구파는 이 자연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관의 측면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왕의 옆에서 왕을 보위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훈구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훈구파죠. 그래서 이 훈구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은 뭐랄까요? 성종 이후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등장을 하는 이제 살인파죠, 살인파. 자, 이 살인파와 대비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 훈구파는 거기다 필기를 하세요. 왕 옆에 있어요. 관리로. 왕 옆에 관리로 있으면서 공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공을 많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훈구파라는 명칭을 씁니다. 왕 옆에 있으면서 어떤 공을 많이 세운 그런 관리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훈구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시고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훈급하고 살인파. 그 다음에 이제 방외인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여기 지금 방외인이라고 후기에 방외인을 보세요. 방외인은 뭐냐면 일종의 제도권 밖의 인물이죠. 대표적인 방외인 애가 누굴까요? 김시습. 김시습이 대표적인 방외인이죠. 제도권 밖의 인물이라는 거죠. 방외인 김시습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시습은 그러니까 시험에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도 이제 그 뭡니까 이 세조가 단종을 시했죠. 이걸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늘을 이제 가리면서 이렇게 김시습은 다녔죠. 어쨌든 이제 김시습은 제도권 밖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방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국문문학이라고 나오죠. 그 밑에 국문문학. 자, 이 국문문학은 당연히 이제 어떤 근대 이후의 어떤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대 이후의 시기가 바로 이 국문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걸 상당히 중시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한문학은 우리의 문학이 아니죠. 중국의 어떤 문학이 한문학이라고 한다면 국문문학은 우리의 문학이죠. 그래서 국문문학어 발전, 문학이 발전해서 한문학과 맞서는 거죠. 우리의 문학이 우리의 문학. 우리의 문학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문학이 쇠퇴하고 국문학이 최상층을 차지한다는 거죠. 한문학이 이제 이렇게 그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이 시기로 넘어오면 점점점 한문학이 좀 쇠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문문학이 최상층을 차지하죠. 근데 이 한문문학은 뭐 쇠퇴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쇠퇴를 조금만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점점점 쇠퇴를 하죠. 그래서 이 시기가 시대로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는 겁니다. 중세에서 근대 문학으로 이행기. 여러분 교재 어, 목차에서 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9번에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라고 나오죠.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되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서정서사 교술, 서정서사 희곡이라고 나왔죠. 서정서사 교술, 서정서사 희곡. 자,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서정, 서사, 희곡이죠. 희곡은 말 그대로 이제 연극을 공연을 대본하는 그런 것을 희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서정이 결국은 요즘 말하면 시가 되고 서사가 소설이 되고 희곡은 말 그대로 희곡이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희곡이 되는 것이고, 교술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교술의 대표적인 장르가 시조와 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술 장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서정, 서사, 교술, 서정, 서사, 희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근대 그 시기로 가면서 점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대 이전에는 어떤 희곡이라든가 또는 어떤 서사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었고요. 서사가 있긴 있었지만 서사보다는 시를 쓰는 걸 훨씬 더 중시했어요. 시를 상당히 중시한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국문문학에서도 이제 그 실력파 문인, 여성, 중인, 서민, 그 시민층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일종의 조선 후기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문문학이라고 쓰여진 이 조선 후기 이후. 조선 후기 이후가 바로 국문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력파 문인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실력파 문인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은 실력파들이 등장을 하죠. 특히 실력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인 허균이죠. 허균. 홍길동 전슨, 허균, 뭐 김만중, 서포 김만중, 부몽 사시남장글 쓴 김만중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그런 그 실력파 문인이고, 여성은 이제 이 시기에 여류문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류문학. 271쪽에 보면 책에 271쪽을 펴보세요. 271쪽을 펴보시면 271쪽에 여류문학이라고 나오죠. 여류문학. 거기에 이제 보면 그 세 번째 단락 정도로 가보면 셋째 줄에 조선 정기에 이르면 사정이 다소 호전되었다. 황진이를 비롯한 몇몇 기녀가 시조뿐 아니라 한시도 익혀 창작 솜씨를 발휘했다. 신사임당 송덕봉 허초이. 이 허초이가 바로 허난설원입니다. 허초이가 허난설원입니다. 허균의 누이라는. 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여자들도 이제 공부를 뭐 남자 못지않게 열심히 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272쪽의 마지막 줄 보세요. 272쪽에. 자, 272쪽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이옥봉이 나왔죠. 자, 이옥봉도 여자입니다. 여루시이죠. 이옥봉입니다. 그래서 보여준 그런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여름락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중인이 나오죠. 중인. 이 중인은 페이지 273쪽. 거기 보면 이제 9.5.2에 위학문학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 위학문학이 바로 중인문학. 위학문학. 중인문학이죠. 그래서 이 중인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서울을 이렇게 보면 동서남북 있지 않습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으면 동인이고 서쪽에 있으면 서인이고 남쪽에 있으면 남인이고 북쪽에 있으면 북인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중인이에요. 중인. 그래서 이 중인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의 어떤 중간 지금 아주 알짜배기 땅이죠. 광화문 같은 그런 땅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인이죠. 중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민층들도 이런 그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시민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중인문학 같은 중인은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그 뭐랄까요? 가객이라고 하죠. 가객. 278쪽에 보면 가수를 말하는 거. 그다음에 악단이라고 하죠.
집단.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제 가수인데 가수의 집단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중인계층이다라는 겁니다. 시조를 불렀던 사람들, 중인문학이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층들도 이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그런 그 중인뿐 아니라 중인보다 좀 더 아래죠. 아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시민층, 서민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민층.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문학 담당층들. 이 서민층의 대표적인 작품이 뭘까요? 바로 사설시죠. 사설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쓴 마지막에 첫 세 줄만 세 글자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길게 쓰는 거죠. 사설시조라는 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시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 지식인, 식민지 지배 세력이다. 식민지 지배 세력.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그 문화적인 지식이 있죠. 문화 지식인. 문화적인 것을 많이 알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인텔리겐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식인을 인텔리겐차라고 그래요. 줄여서 인텔리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인텔리겐차는 어디 언어죠? 러시아어. 인텔리겐차가 이제 바로 그런 지식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문화 지식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문학을 담당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구비문학에서 한문학으로 다시 국문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 언어 문자를 가지고 그 설명을 좀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인데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거죠. 구비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문학이고, 바위에 새겨진 글처럼 오래가는 그런 문학이고, 그래서 이건 선사시대의 문학이고, 그래서 문학의 기원은 원시 종합예술, 제천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원시 고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앙 창세 서사시, 건국 서사시가 있었다.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왕은 무당이었다. 재정일치. 이런 거였죠. 그다음에 한문학 시대는 한문이 유입이 된다. 한문의 본격적인 사용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 고려시대, 신라시대. 자, 그런 그 시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고려시대와 신라시대. 그때가 이제 한문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 그 시기가 중세다. 그리고 서정과 교술이다. 그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서정 장르는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고 교술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문학 장르 중에 경기체가라는 작품이 있죠. 특히 이제 이 경기체가라는 것이 교술 장르로 많이 쓰입니다. 경기체가. 경기 어떠합니까?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방해인, 제도권 박인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문 문학에서는 국문 문학이 발전해서 한문학과 맞섰다는 거죠. 중세에서의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평가하고, 다시 근대가 한문학 쇠퇴, 국문 문학이 최상층을 차지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좀 문제를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음소거 좀 해제하시고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 문학 담당층과 그다음에 언어 문자, 시대 구분, 갈래 체계, 그다음에 문학 담당층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하시면 크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